일본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NHK가 방송한 한국 군사력 특집 10분 다큐멘터리 때문이었죠. 천국-2 미사일의 완벽한 요격 시연, K9 썬더 자주포의 압도적인 화력 시험, 그리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EMP탄 전자파 무기 시스템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경이로운 기술력까지. 이 모든 증거가 담긴 영상을 본 후에도 일본 방위성은 도리어 한국의 군사기술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일본 기술을 훔쳤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죠. 그러나 한국의 진짜 국방력을 현장에서 목격한 한 명의 일본 연구원의 생생한 증언이 공개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한국의 진정한 군사 실력을 과소평가한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을 뒤흔든 그 10분 영상에 담긴 대한민국군의 숨겨진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방위성 전략연구국에서 근무하는 시로 나카무라라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그날 오후 연구소 전체가 술렁이었습니다. NHK에서 한국의 국방력을 집중 조명한 10분 특별 프로그램이 방영됐다는 소식이 퍼졌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분위기였어요. 급히 소집된 회의실에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연구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첫 장면에 등장한 건 한국의 천궁이 방공 미사일이었어요. 적 탄도미사일을 정밀하게 격추하는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정확도와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곧이어 K9 썬더 자주포의 실사격 장면이 이어졌죠. 연속 사격의 정밀함과 파괴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해외 수출 성과도 상당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한국 무기를 도입하고 있었어요. 특히 EMP탄 전자파 무기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분석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전자전 능력에서 한국이 아시아 최상급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영상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는 과장된 선전이라고 반박했어요. 바로 그때 스기야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스기야마는 우리 연구소에서 반한 감정이 가장 극심한 인물이었거든요.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가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이런 가짜 프로파간다를 믿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한국이 군사 강국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비웃었어요. 북한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남한은 그런 것도 없잖아라고 조롱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 도미사일까지 발사하는 마당에 남한은 겨우 일반 무기로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깎아내렸죠. 스기야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스기야마는 한국이 북한에도 못 미치는 약한 나라라고 단언했어요. 북한은 그래도 핵무기라는 게 있지만 한국은 미군이 없으면 북한에게도 당할 수밖에 없다며 모독했습니다. 심지어 북한군이 남침할 경우 서울이 72시간 안에 함락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펼쳤어요. 한국군은 북한의 장거리포 공격 앞에서 손도 써보지 못할 것이라며 무시했습니다. 핵도 미사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무슨 국방력을 논하느냐며 코웃음 쳤죠.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북한과의 단순한 비교만으로는 한국의 군사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한국은 다층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첨단 기술력도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방산 수출 실적이 이를 증명한다고 강조했어요. 그 순간 스기야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치 저를 배신자로 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분노가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스기야마는 제가 한국 편을 든다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로, 너 혹시 한국에서 뭔가 받은 거 있나? 그의 언사는 점점 더 과격해졌어요. 한국은 언젠가 북한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이 되어도 결국 북한이 주도할 것이며 한국의 앞날은 암울하다고 단정지었어요. 그런 나라의 군사력을 높게 평가한다는 것은 일본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스기야마 편에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스기야마의 비난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저에게 한국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느냐고 모욕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면 한국 여성과 교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며 인격적인 모독까지 가했습니다. 그의 말들이 점점 더 개인적인 공격으로 변해갔어요.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억눌렀습니다.
연구원으로서 객관적인 분석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차분히 응답했어요. 하지만 스기야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매수되었다고 계속 몰아세웠어요. 그 격한 논쟁이 마무리된 지 이틀 후 연구소 공지판에 경악스러운 내용이 게시됐습니다. 시로 나카무라 연구원의 외부 접촉 의혹 조사 개시라는 제목의 공문이었어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공고문을 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슴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공지판 주변에 모인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모두들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가 내용을 확인했어요. 스기야마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제가 한국 관계자들과 은밀하게 만났다는 허위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영사관 직원과의 비밀 회동이 있었다는 거짓 진술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돈을 받았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조작된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혼자 점심을 먹었던 일인데 마치 누군가와 비밀 접촉을 한 것처럼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각도도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어요. 제 개인 컴퓨터의 접속 로그도 조작되어 있었죠. 한국 관련 사이트 접속 기록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스기야마의 계획성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런 음모를 꾸몄을까요? 제가 학술 목적으로 검색했던 한국 관련 자료까지 문제 삼았어요. 순수한 연구 활동이었는데 첩보 행위의 증거라고 우겨댔습니다. 심지어 제 개인 메일 계정을 해킹해서 가짜 메시지를 심어놓기까지 했더군요. 한국 대사관에서 온 것처럼 위조된 메일이 여러 통 있었어요. 바로 그때 연구소 보안팀이 제 연구실로 급습했습니다. 팀장이 냉정한 어조로 통보했어요.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즉각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 컴퓨터와 개인 소지품들이 모조리 압수당했어요. 연구 자료들, 개인 서류들, 심지어 휴대폰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이런 굴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연행되는 치욕감이 몰려왔어요. 스기야마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흡족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오래 기다렸다는 만족감이 읽혔어요. 그 순간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엄습했어요. 조사실에 끌려가서 강력하게 항변했습니다. 모든 혐의가 조작되었다고 목청껏 외쳤어요. 스기야마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증거를 날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이미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신문은 무려 8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동일한 질문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언제 한국 측과 접촉했냐, 얼마를 받았냐는 식의 추궁이었습니다. 도대체 몇 번을 얼마나 받았는지 물어보는 거냐고 따졌지만 소용없었어요. 목이 쉴 때까지 결백을 호소했어요. 그날 밤늦게 다나카 선배가 조사실에 나타났습니다. 다나카는 제가 깊이 존경하는 상급자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우려가 가득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달랐어요. 다나카는 조사관들에게 잠깐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했어요. 다나카는 제 인품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이 모든 상황이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로, 내가 그런 짓을 할 리 없다는 걸 나는 알아. 그러나 사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경고했어요. 상층부에서 이 사건을 매우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뒤따랐습니다. 연구소에 공식 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이었어요. 스기야마도 조사위원 중 한 명으로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제 운명을 좌우할 위원회에 저를 모함한 당사자가 들어간다니 절망스러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고발자가 조사위원이라니. 다나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들이 너무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어서 윗선에서도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선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인내심을 가지라고 당부했습니다. 그의 음성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조금만 참아라, 시로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일시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권은 몰수당했고 출국이 금지되었어요. 연구소 출입도 제한당했습니다. 제 사회적 생명이 완전히 끝난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인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체감했어요. 택시 기사님조차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화장대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단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눈가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도 상당히 빠져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스기야마의 계략이 이토록 치밀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응시하며 온갖 생각에 잠겼어요. 스기야마가 언제부터 이런 음모를 계획했을까?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증거를 조작했을 생각을 하니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새벽 4시경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나카였어요. 조사위원회가 내일 오후에 개최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고 걱정이 가득했어요. 최악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로야, 정말 조심해야 한다. 상황이 좋지 않아. 조사위원회 개최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스기야마의 음모를 폭로할 단서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시스템에 대한 모든 접근이 차단된 상태였어요. 스기야마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개인 이메일마저 해킹당한 상황에서 믿을 만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어요. 그때 갑작스럽게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사실을 규명해야겠다는 결단이었어요. NHK 영상의 진실성을 현지에서 검증하고 스기야마의 허위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면 제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실제 모습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문제는 여권이 압수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비상시를 대비해 보관해둔 예비 여권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분실했다가 재발급받은 후 원본을 찾아서 그냥 간직해둔 것이었어요. 그때는 이런 위급한 순간에 쓰일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전 내내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꼭 필요한 옷가지와 현금만 간단히 챙겼어요. 여행 가방이 아니라 작은 백팩에 최소한만 넣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만약 들키면 도피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손바닥이 축축해졌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는 것이 의심스럽게 느껴졌어요. 혹시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피해망상에 시달렸습니다.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뒤를 확인했어요. 기사님,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네, 좀 급한 출장이 있어서요. 공항에 도착해서 한국행 항공편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출발하는 편이 있었어요. 시간이 정말 촉박했습니다. 체크인 데스크로 가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체크인을 완료하고 출국 수속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낯익은 형체가 보였어요. 스기야마였습니다. 곁에는 연구소 보안요원 2명이 동행하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멈춰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스기야마가 여기까지 쫓아왔다는 것은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뜻이었어요. 스기야마가 저를 발견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보안 요원들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기 시로다. 잡아라. 저는 재빨리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출국 심사대까지는 불과 수십 미터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스기야마 일행이 제 경로를 막으려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경로를 모색했습니다. 화장실로 피신했다가 다른 통로로 빠져나가려 했어요. 화장실 안에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보안요원 한 명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가 제 팔을 붙잡으려 했어요. 잠깐 시로 나카무라시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빠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어요. 생존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스기야마가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로, 어디로 가는 거야? 주위 승객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어요. 상황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꽉 메고 출국 심사대를 향해 질주했어요. 뒤에서 추격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을 막아주세요. 출국 심사관에게 여권을 건넬 때 손이 격하게 떨렸습니다. 뒤에서 스기야마가 소리 지르는 게 들렸어요. 저 사람을 저지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심사관이 의아한 눈빛을 보냈어요. 어떤 일이십니까? 저는 긴급 출장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한국으로 출장을 가야 해서요. 다행히 여권에는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출국 스탬프를 받는 순간 안도의 숨이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탑승구까지 도달해야 했거든요. 뒤에서 스기야마가 공항 보안팀과 무언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국가기밀을 유출한 용의자입니다. 면세구역에 진입하자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탑승 시간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외진 카페에 자리를 잡고 주변을 살폈어요. 스기야마가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손을 떨며 마셨습니다. 탑승 안내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의도적으로 늦게 탑승하기로 했어요. 혹시나 하는 위험에 대비해서 말이죠. 탑승구 근처에서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마침내 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탑승권을 제시하고 항공기에 올라타는 순간 정말로 살아났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좌석에 앉아서야 비로소 긴장이 풀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쿄공항이 서서히 멀어지는 걸 보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어요. 지금까지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혹시 일본 측 요청으로 공항에서 즉시 체포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있었어요. 승객들이 차례로 내리는 동안 저는 가장 마지막까지 머뭇거렸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면서 무릎이 떨렸어요.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아서 컴퓨터 화면을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혹시 일본 당국에서 무슨 연락을 했을까 하는 생각에 진땀이 났습니다. 여행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관광입니다. 다행히 심사관은 별다른 말 없이 입국 스탬프를 찍어줬어요. 그 순간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다는 것이 이토록 감격스러울 줄 몰랐어요. 공항 로비로 나와서야 처음으로 안심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도전이었어요. 한국어도 서툰 상황에서 어떻게 진실을 밝혀낼지 막막했습니다. 우선 숙소부터 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택시에 올랐어요. 기사님이 따뜻한 미소로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본에서 왔다고 하니 기사님이 반가워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일본 분이시네요. 한국이 처음이세요? 한국이 처음이냐며 명소도 추천해주고 맛집도 소개해주셨습니다. 심지어 한국어 몇 마디도 가르쳐 주셨어요. 예상했던 차가운 대접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스기야마가 그토록 깔보았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온정적일 줄 몰랐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인터넷 서핑이었어요. NHK 영상에 대한 한국 측 반응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언론들은 매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과도한 자화자찬이나 과장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성숙한 모습에 첫 번째 놀라움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장에서도 인상적인 경험을 했어요. 직원들이 제가 외국인임을 알면서도 매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일본에서 오셨군요. 한국 음식 맛있게 드세요. 진심 어린 환대가 느껴졌습니다. 일본에서 느꼈던 경직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후에 한국 국방부에 연락을 시도했어요. 영어로 간신히 상황을 설명하니 담당자가 바뀌면서 일본어가 가능한 직원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본어 가능한 담당자로 연결해 드릴게요. 이런 세심한 배려에도 감동받았습니다. 장태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분은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군 정보부 중령이었어요. 장태준은 제 상황을 듣고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일본 연구원이 이런 일로 한국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직접 만날 것을 제안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일이군요. 내일 시간이 되시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의심하거나 경계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장태준과 만난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솔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주고 스기야마의 음모에 대해서도 분개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어이가 없군요. 진실 규명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장태준은 저에게 한국의 실제 국방력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NHK 영상이 과장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짓으로 포장할 필요도 없죠. 이런 정직한 태도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솔직함이었습니다. 장태준은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여러 곳을 안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연구원으로서 궁금해할 만한 장소들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진실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의 호의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일본에서 스기야마에게 당한 배신감이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장태준이 한국 전통 음식점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불고기와 김치찌개를 처음 맛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어떠세요? 한국 음식 맛이? 정말 예상보다 훨씬 맛있네요. 장태준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전통, 그리고 현재의 모습까지. 스기야마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일 줄 몰랐어요. 식사 도중 장태준이 제안했습니다. 내일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을 견학해보자고 했어요. 한국의 실제 조선 기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기술력을 보고 싶으시다면 현장을 보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기대감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도 느꼈어요. 정말로 NHK 영상에서 본 것들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장태준이 호텔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울산까지는 자동차로 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했어요. 오늘은 좀 먼 길이지만 분명히 가치 있는 하루가 될 거예요. 이동하는 동안 장태준은 오늘 견학할 시설들에 대해 미리 브리핑해 주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역사부터 현재의 기술력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 상태였어요. 울산 현대중공업에 도착하는 순간 그 웅장한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거대한 조선소 곳곳에 각종 첨단 군함들이 건조되고 있었어요. 규모만으로도 일본의 조선소들을 압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당당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NHK 영상에서 봤던 것보다 실제 모습이 훨씬 더 인상적이었어요. 저것이 바로 세종대왕급이군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건조 과정을 보는 것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정밀한 설계와 첨단 기술이 응축된 모습이 경이로웠어요. 스기야마가 그토록 깔보았던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 수준일 줄 몰랐습니다. 민간 조선소에서 이런 최첨단 군함을 건조한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려웠어요. 조선소 담당자가 저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작업합니다.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융합이 한국 조선업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이런 체계적인 접근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민간과 군사 부문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데 말이죠. 오후에는 서울로 이동해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비공개 국방 박람회에 참석했어요. 장태준의 안내로 특별히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외국인 출입이 제한되지만 특별히 허가를 받았어요. 박람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천궁이 미사일이었어요. 실물을 직접 보니 NHK 영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세련된 디자인이었습니다. 국내 개발 책임자의 설명을 들으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100%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이어서 K9 썬더의 실제 사격 영상을 감상했어요. 특히 고폭탄 대신 EMP탄을 사용한 시연 영상에서 전자전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MP탄은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는 무기입니다. 이런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박람회장에서 정유나 박사를 만났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매우 지적이면서도 친근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군사용 레이더 -EMP 연동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적의 전자 공격을 탐지하고 동시에 반격할 수 있어요. 기술적인 설명을 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깊은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장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정도의 무기를 갖고도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까? 장태준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보여주기보다 지키기 위한 나라입니다. 과시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무기죠. 이런 철학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경북 포항의 실전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장태준과 함께 실제 훈련을 참관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EMP 무기 시스템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장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훈련 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MP 테스트 도중 갑작스런 폭발이 일어났어요. 훈련용 장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폭발 반경 안에 있던 정유나를 발견하고 구조를 시도했습니다. 위험해요. 유나 박사님. 그 순간 장태준이 저와 유나를 감싸며 보호해 주었어요. 장태준은 어깨에 파편 부상을 입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유나가 장태준의 팔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태준 중령님,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그때 장태준과 유나 사이에 흐르는 감정을 처음 알아차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병원 앞 벤치에서 유나와 단둘이 앉게 되었어요. 장태준이 치료를 받는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훈련조차 진심으로 해요. 왜냐면 누구도 다시는 잃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희는 전쟁의 아픔을 직접 겪은 나라거든요.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감정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진심이 이렇게 깊을 줄 몰랐어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 백악관 군사보좌관 리사 맥킨타이어가 방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요청으로 서울의 실제 방어 체계를 조사하러 온다고 했어요. 미국에서도 한국의 시민 방어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리사의 상관인 존 브루크 장군은 한국 시민은 전시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좀 더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 같았어요. 장태준의 부탁으로 예비군 가이드 박성호 씨가 나섰어요. 50대 중반의 박성호 씨는 매우 성실하고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리사와 저에게 민방위 체험을 안내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씨의 딸인 기자 박지수도 합류했어요. 20대 후반의 그녀는 매우 똑똑하고 의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인과 일본인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우리를 조롱하러 온 거 아니죠? 하지만 리사와 제 진심을 보고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진짜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서울 용산구청에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민들이 2분 13초 만에 지하 대피를 완료하는 모습이었어요. 노인분들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리사가 미국보다 빠르다고 중얼거리며 충격을 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수준이네요. 지하철역에서의 대피 훈련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브루크 장군은 리사에게 시민 시뮬레이션은 형식적이고 무의미하다고 보고하라며 강요했어요. 화상통화로 연결된 브루크 장군의 얼굴에는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시로와 리사 모두 반발했습니다. 장군님, 이건 분명히 실질적인 훈련입니다. 박지수 주도로 시민자율시연이 개최되었어요. 시뮬레이션 주제는 북한 장사정포 낙하 상황을 가정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시로와 리사가 현장을 참관하게 되었어요. 시민들의 대응 속도와 정확성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 이철수 할아버지의 직접 참여였습니다. 8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직접 훈련에 참여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어요. 전쟁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지금 훈련받는 이유요? 그런 일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손자들이 우리 같은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리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결국 브루크 장군은 왜곡 보고를 포기했어요. 리사의 강력한 반발과 현장 증거들 때문이었습니다. 리사는 백악관에 서울의 시민 방어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인 시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정리해서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해킹 누명의 진실을 밝히고 복직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집한 증거들과 현지 경험담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스기야마의 조작 행위도 모두 폭로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NHK가 시로 나카무라 한국 군사력 정밀 분석 보고서 발표라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 나라의 진짜 힘은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한국의 진정한 국방력은 무기가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 사는 시민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말입니다. 제가 전한 메시지는 단순한 군사 분석을 넘어서 인간의 정신력과 공동체 의식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무기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